안녕하세요. 라페터 나유정입니다. 오늘 원래 다른 주제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이런 이야기로 질문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독자분들 중에도 있었고요, 제 컨설팅 클라이언트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리포트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한 전략과 전술, 대응 방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에도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한테 어떤 레버리지가 있을까? 자, 시작합니다. 자, 레버리지라는 말, 레버리지는 우리말로 하면 지렛대죠. 그런데 혹시 그 주식시장에서 ETF 하시는 분들한테는 레버리지라는 말이 또 익숙하실 수 있어요. 주가가 10% 오르면은 레버리지는 20% 오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나의 효과, 투자보다 그 몇 배, 그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지렛대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솔직히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은 솔직히 우리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국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게 우리가 미국을 흔들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느냐.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상대방을 분석해야 돼요. 상대방은 어떠한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고 성향은 어떠며 그들의 전술은 어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봐야 될 게 나의 무기입니다. 내가 레버리지로 쓸만한 게 뭐가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사용을 하면 잘 먹힐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를 객관화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 또 우리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사람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연히 그는 대통령이니까 정치가겠죠. 그런데 그는 정치가 이전에 사업가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월드 같은 호텔이 있고 빌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최상류층, 미국의 상류가 있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부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 최상위 소득자 이쪽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가니까 이익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가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물론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국익이라는 표현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잘 쓰긴 합니다만 미국처럼 국익을 신조처럼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이 국익을 표현할 때도 뭐 특히 이전에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유,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인권 보고서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따지고 보면 뒤로 보면은 미국의 이익, 안전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못 살게 구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계들은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생길 땐 좋은데 반대로 이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명분 걸었던 거하고 너무 괴리가 생기게 되면은 그 일이 잘 안 되거나 흐지부지 되어 버리거나 심지어는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해. 너 우리한테 이익을 많이 받잖아. 그럼 뱉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더 해보면은 트럼프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어요.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전에 승부사입니다. 트럼프는 지고는 못 살아요. 그 트럼프가 정치인으로서의 길에 접어들게 만든 데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를 이제 정치가의 길로 안내한 건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한테 좀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원래 트럼프가 1980년대인가요? 그때 보면은 뭐 이제 그 셀럽으로 유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리얼리티 쇼에 나와서 아주
촌철살인적인 판결 내리는 그런 사람처럼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 아이고 우리 트럼프 선생은 그런 리얼리티, 그러니까 이 가상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고 나는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 트럼프 선생은 안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가 거기에서 빡이 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때부터 나 정치를 할래. 그리고 오바마한테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집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오바마가 못 푼 문제거든요. 오바마가 그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아주 거창하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오바마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저 옆에다 밀어놨던 겁니다. 저게 이제 문제만 안 되면 그냥 치워놓겠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못 풀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자신이 만약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는 트럼프한테 정치적으로도 내가 이기는 그러한 길이다. 이래서 집중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서방 자본이 못 들어간 북한을 개발하는데 트럼프의 자본이 먼저 들어가면, 트럼프의 부동산 개발 기법이 먼저 들어가면 트럼프 소유 기업에도 큰 이득이 되겠고 미국에도 이득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여튼 트럼프는 지고는 못 살아요. 자, 이런 트럼프의 승부사적인 기법이 그의 정치 여정에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뭐 나토한테 이제 분담금을 더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정치인이라면 그걸 협상을 통해서 이 갭을 줄여나갑니다.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죠? 나 미국은 유럽에도 있지도 않는데 나 나토 탈퇴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기성정치계에서 볼 때는 트럼프는 정말 예측 가능성이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보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술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어가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딜을 끌고 갑니다. 그러한 방법을 정치 무대에서 외교 무대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정말 예측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부사적인 기질을 또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트럼프 악수할 때 보면은요, 상대방을 딱 악수한 다음에 손을 잡아 당깁니다. 자기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이 자기한테 딸려오는 것을 가지고서 아주 물리적이고 단초적이지만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외교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먹힌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 그 이제는 죽었지만 그 아베 수상하고 악수를 할 때 트럼프는 일부러 가서 손을 꽉 잡고 잡아당기고 안 놔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베가 보면 막 이랬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베가 트럼프의 노선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아베는 트럼프의 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아베가 트럼프한테 휘둘렸죠. 그리고 일본은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정책한테서 뭘 받아낸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대북 문제에서 그 운전자론을 통해서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오히려 배제당하는 그러한 입장에 섰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한테 시사점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요약을 한번 다 해보면은 트럼프라는 사람,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그 이익을 추구하는데 승부사적인 충격요법을 곧잘 사용한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명분과 포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트럼프는 예측 가능성이 또렷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겉멋만 내지 않고 우리 쪽에서도 또렷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의외로 빠르게 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그는 사업가니까요.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두 번째, 그러니까 트럼프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솔직히 그다지 좋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 지금 트럼프한테 강하게 맞설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무역에서 역대급으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본 흑자가 287억 달러인데 그게 작년 대비해 가지고 무려 55.1%나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무역 흑자를 미국한테서 보고 있어요.
뭐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출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내수 시장은 난리도 아니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우리는 미국에서 돈을 엄청 벌어나가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한테 이 부분은 바로 공격당하기 좋은 거죠. 어이 한국, 너희는 지금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돼. 그런데 트럼프한테는 그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이게 참 미국이 그 가트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를 출범시킨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 전에 그 슈퍼 301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네 나라의 어떠한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 아니면은 뭐 불공정 무역 사례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의회가 이걸 브레이크를 걸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의회 상하원 그리고 뭐 연방 대법원까지도 지금 공화당 쪽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인 트럼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의 인질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이 아니구나. 아직도 바이든 정부구나. 바이든 정부는 뭐 IRA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미국 내에다 공장을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서 보면은 뭐 삼성 같은 경우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 관련 얘기만 해도 현대차 공장 지었죠. LG 엔솔이 배터리 공장 지었죠. SK 온이 또 공장 지었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트럼프가 정책을 바꿔요. 트럼프가 현재로서는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는 전기차라든 친환경차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는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제 굳이 이렇게 뭐 연비를 끌어올리거나 배출가스를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예고되어 있는 법을 이제 조금씩 뒤로 미룰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하고 트럼프가 아주 상극인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미국 내부의 정치 문제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투자를 집행했거나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집행을 한 거가 그 사실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한 건데 그게 사업성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 게다가 미국 정부가 주기로 했던 세제 혜택이 만약에 회수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회사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인질로 잡혀 있는 회사들이 이미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는 승부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세 싸움에 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기세 싸움에는 밀린 것 같다라는 것이 사실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진 못해요.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랑 기싸움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가가지고서 기싸움을 하면서 안 지는 방법이 있고 동시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기싸움할 기회를 아예 안 만들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게임의 룰을 그 상대방이 원하는 식으로 하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승리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바이든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투자 같은 것도 거의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제 뭐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거기다 북한, 뭐 중국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옛날 같은 미국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동북아 문제, 대중국 문제나 북한 문제를 일본과 우리나라를 묶어서 우리한테 좀 맡기는 이런 식으로 좀 떠넘기는 게 있었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정책적인 부분에 동조를 해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우리한테 부담을 지운다고 하면은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해줄게. 그 대신에 우리한테는 뭘 줄래?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럴 거예요. 그래, 뭐 니들을 위해서 니들이 우리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준 대신 어쨌든 우리가 너희를 이미 지켜주고 있잖니. 헐값으로
트럼프는 항상 그러잖아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줄이라. 아니, 더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한국 너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 그것도 어떤 종류의 컴펜세이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도 말 잘 듣는 한국인데 더 강력하게 몰아붙일 확률이 높아요. 상당히 암울하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뭐가 있을까? 미국, 특히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는 더하고, 이런 미국과 트럼프가 가장 싫어할 만한 사례가 무엇일까? 과거에도 이미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이 정말 경제가 막 발전을 하면서 미국을 경제 규모에서는 최소한 넘어설 것 같은 그러한 아주 호황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힘으로 찍어 눌렀죠. 겉으로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합의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플라자 협정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환율을 휙 바꿔가지고 미국 시장에서의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망가뜨렸죠. 그래서 일본은 그 다음에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된 거죠. 미국한테 한번 경제 패권을 덤볐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죠.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미국한테 맞짱을 뜨려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이제 G2밖에 없지 않냐, G7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이 길을 살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무역 부분에 대한 제재도 있고 특히 바이든 정부 때 이제 IRA 법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최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사실 이 부분이 막히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무역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의 무역 적자가 엄청나졌죠. 원래는 중국에서 우리가 돈을 벌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전철을 걸어가면 안 되겠죠.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팔고 있는 자동차가 거의 절반이 미국에 팔아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현대차 되게 요즘 강해진 건 아는데 이거 지금 보면 GM도 현대차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고 그리고 지금 뭐 포드나 이런 회사들 다 보면 한국에서 배터리 가져가서 쓰고 야, 한국 차가 우리 시장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두드러지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줘야 되는 메시지는 뭐 좀 투박하게 말하자면 노노노노 나는 미국한테 맞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잘하면서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죠. 근데 말이야 사실 미국 너 혼자서 지금 자동차 산업, 생산, 제조업 이런 거를 옛날처럼 부흥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 이번 코로나 때 봤잖아. 한국이 얼마나 제조업 기반이 강한지. 마스크도 그렇고 그 진단기도 그렇고 엄청나게 한국이 만들어서 전 세계로 뿌렸잖아. 서방은 우리가 없었으면 진단도 못했을 거 아니야. 마스크도 못 쓰고. 그런데 우리 미국 너희하고 같이 한번 잘해서 정말 한번 주도권을 한번 만들어 보자. 미국 안에 공장 만드는데 우리가 같이 할게. 근데 우리가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개런티를 해줘야 돼. 너한테 돈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두자면은 그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뭐 미국이 전기차를 아예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한테 가장 크게 기부금도 내고 정치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셀럽이 있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이드 인 USA 미국 기업의 대표주자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잘못된다. 그거는 미국이 잘못되는 것처럼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잘 되게 만들려고 트럼프는 노력을 할 겁니다. 따라서 현대차가 미국에 가가지고서 테슬라 차하고 너무 심하게 경쟁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부각이 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 대신
테슬라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부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거래하고 있는 뭐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나머지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뭐 현대모비스가 제공을 하는 샤시 모듈 중에 부품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테슬라하고 잘 협상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미국의 아이콘인 테슬라가 잘 되게 하는데 한국 기술과 한국 부품 산업 소부장이 서포트가 된다. 이런 식이 되면은 그거는 테슬라 입장에서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잘 나가게 하는데 한국이 도움을 주는 좋은 나라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리튬 광산이 개발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리튬 광산에서 나오는 원료를 진짜 고품질 소재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이 어느 정도 가져가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생산 기술을 접목을 하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서방의 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 공장의 어떤 메카가 되게 해준다면 그러면 트럼프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유럽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차, 미래차, 2차 전지 산업들이 거의 다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지금이 기회다.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미국이 같이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윈윈할 수 있을 거다. 뭐 물론 하지만 우리가 미국한테 올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인도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에도 공장 있죠.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우리도 이쪽에 제3세계 공장도 있고 이쪽에 시장 기반이 있어. 그러니까는 미국이 우리를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떠오르는 거. 역시 내수 시장이 단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약점이 내수입니다. 내수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기본적으로 좀 탄탄하게 깊게 하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